네, 오늘 특강 자리인데요. 오늘 특강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제목은 지표와 보고서로 정복하는 2018년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입니다. 보통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시세를 조사한다거나 또는 뭐 경매 같은 경우 입찰가를 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때 근거를 이렇게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세세한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빅데이터가 좀 많이 돼 있어서 또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전망 같은 걸 잘 예측을 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좀 읽을 수 있는데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데는 오른다, 뭐 내린다,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진짜 뉴스를 좀 챙기고 또는 필요한 뉴스들을 챙겨서 보관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걸 응용을 해야 되는데 투자하다 보면은 그런 걸 전혀 못해서 막 이렇게 복잡하고 또 이렇게 혹해서 뭐 다른 말 듣고 넘어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컨설팅 쪽에서 있으면서 투자를 개인적으로도 하고 또 경매 같은 건 제가 경매 보고서도 직접 다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하다 보니까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면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방향성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그거를 들으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혼자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대신 좀 공신력 있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중개업을 한다 또는 그런 컨설팅업을 한다 그러면 고객들한테 지금처럼 이런 물건이 있으면 물건 사세요 이거보다 물건의 전망 같은 것들을 보고서로 만들어서 보내준다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고객 관리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자기 뭐 또 투자자에서 투자를 좀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런 문서를 통해서 브리핑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동산의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는 특징적인 기준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못 찾아서 오늘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고 또 뉴스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가장 쉽게 우리가 네이버 포털 뉴스들이 있는데 그 뉴스들이 그 챕터마다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뉴스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그냥 가볍게 한번 짚어보면서 3시간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가 무척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때 되면 바로바로 웃어주세요. 그래야 분위기 좋으니까. 자, 디지털 노마드 시대라고 해서 부동산 투자도 달라져야 된다. 이게 노마드가 우리 유목민이라는 뜻이죠. 유목민. 그래서 몽골처럼 말 타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정착지가 따로 없고 풀이 나 있는 데 가서 정착하다가 한 시즌 보내고 또 다른 데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노마드 인생인데 요즘에 일정적인 거처, 직장을 두지 않고 풀이적으로 직장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 디지털 기계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 자기가 작업을 다 해서 보내고 또 다른 여행 다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고 있어요. 저조차도 회사에서 일을 거의 안 하고요. 노트북 하나만 딱 들고 카페 가서 일하다가 현장 갔다가 그리고 정리하러 가끔 회사에 들어가요. 저희 대표님도 저랑 가끔 봐요. 가끔 보면은 술 마시자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서로. 오늘도 잠깐 보고 나왔는데 그래서 뭐 하고 다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일은 계속 해요. 대화는 주로 카톡으로 하고 일은 다 이메일로 하고 늘 현장에 가 있고 이러니까. 근데 한참 그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 이런 게 좋은 게 돈 벌어먹을 때가 다 현장이잖아요. 앉아 있어서 벌 수가 없으니까 어느 현장 가든 그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 가서 보고 바로 일하고 핸드폰을 찍어서 바로바로 올리고 SNS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건데 이제 그런 일들이 부동산에도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예전처럼 오픈을 하고 워킹 손님을 받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손님을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찾아다닌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장을 더 많이 아는다는 건데 그러려면 현장의 트렌드도 좀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의 그 부동산이 흐름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서 돈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옮겨다니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해요. 저는 개업을 하는 입장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 게 지금 시장이 개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에요. 사실은 그보다는 개업 말고 본인 혼자서 1인 회사로서 그냥 중개사를 내는 게 아니라 중개업도 내실 때 중개업하고 컨설팅하고 두 개 다 내셔야 돼요. 하나만 내시면 중개업법의 테두리에 갇히고 그리고 인정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것도 막 후려쳐서 가격 딱 맞춰오면 알아서 돈 가져가는 그런 인정작업을 하려면 중개사로서는 어려워요. 중개업 컨설팅이 있어서 용역 작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일을 주고 일을 해서 주면 일한 만큼의 돈을 받는 용역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예타라고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한다고 해서 뭘 맡길 때 어느 대학교 부동산학과 또는 무슨 건축 도시계획학과에다가 돈을 주면 그 연구생들이 연구를 하고 그 교수가 사인해서 올려주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가 이제 용역 보고서인데 용역 보고서 줄 때 뭐 두당 얼마 이렇게 안 줘요. 1억 내려주면 1억 안에서 알아서 쓰고 나눠 갖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건데 부동산도
사실상 중개 거래만으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일부분이고 다른 용역을 통해서 버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가서 사업성을 검토한다든가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지하철이 뚫릴 모습들을 찍어서 고객한테 보내준다든가 이런 거죠. 고객의 돈을 유치한다든가 또는 뭐 투자 비용으로 연회원식으로 이렇게 뭐 거래를 한다고 하면 연차 보고서 같은 걸 보내준다든가 이럴 때 그런 작업들을 막 해서 해놔야 중개 거래는 굉장히 일부적인 거고 그럴 때는 이제 아파트가 호황일 때 막 지금처럼 이럴 때는 다 취금을 전폐하고 거래만 해야 돼요. 지금처럼 규제가 많다 그러면 거래가 되질 않으니까 그때는 아예 문을 닫고 일시 폐업을 하든지 뭐 잠깐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고객 찾아다니면서 같이 놀면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부동산 환경들을 잘 알아야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첫 시간에는 좀 가볍게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떤 흐름일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게 야산 이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이분은 주역의 대가예요. 주역. 우리나라는 1월, 2월 되면 주역 하는 사람들이 막 신년 구군을 내요. 올해는 어떨 것이다. 다 안 맞아. 이분은 잘 맞아. 이분이 원래 돌아가신 분인데 잘 맞히죠. 돌아가셨으니까. 신발이 오거든 이렇게 쫙 오잖아요. 이분이 주역 쪽에서 우리나라의 거두신데 야산 이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문경에 이제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날짜를 보니까 45년 8월 13일 날에 자기가 화계리 쪽에 머물다가 어떤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야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니 그 소식을 들으러 가자 해서 문경을 갔대요. 그 문경을 가서 닭을 잡고 막 먹고 놀고 막 했다는 거죠. 그렇게 흥겹게 논 다음 날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은 거야. 그래서 이 광복이라는 즐거운 경사스러운 소리를 들으려고 문경을 간 거예요. 집에서 들어도 되는데 왜 문경을 가냐 했더니 문경의 문자가 들을 문자에 경사경자예요. 문경군, 문경읍, 문경리로 가서 들은 거죠. 이때부터 뭔가 이벤트에 강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이 갖고 있는 힘을 이제 아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좋은 소리면 제일 잘 듣는 데 가서 듣는 거죠. 이미지를 많이 이분이 이제 풍수랑 이런 것도 잘 보시는데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좀 했다고 하는데 문경이 요즘에 떠요. 문경이 내륙철도하고 그다음에 부발에서 내려오는 이제 철도가 그쪽을 지나가는데 문경이 되게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경이 뜨는데 문경시에서 뭘 하냐면 좀 이렇게 지역을 띄울 수 있는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보령의 머드 뭐 이런 것처럼 또 군산의 뭐 한평의 나비 막 이런 것처럼 문경은 뭘 띄울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문경은 좋은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 1, 2월 달 되면 문경으로 놀러 가서 거기서 새해를 맞는 그 좋은 소리를 듣는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축제를 이렇게 많이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축제 기획가들이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문경의 테마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그냥 안 되고 스토리를 엮어야 되고 중개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을 분석해서 지역에서 힘이 되는 것을 찾아서 조직을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시에 건의해서 상품을 만들고 하게 되면 그걸로 크게 뜨는 게 바로 이런 지역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중개사들이 이런 지역 전문가로서 앞으로 많이 커나갈 그런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거래를 하는 게 이렇게 거래만 하는 고정적인 게 아니라 디지털 노마드처럼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이 유명한지 이런 거에 대한 감을 자꾸 익히셔야 되죠. 특히나 요즘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름들이 전부 옛 지명들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 생활권 계획 자체에서 역사 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기해서 가급적이면 순 우리말 지명들을 갖고 와서 지역 특산 상품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런 거를 아시고 움직이시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월계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월계의 개가 달월자 이게 반뭐 개자가 이런데 거기 가시면 지명이 초승달 모양이라서 월계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서 이제 많이 유명해지는 이유들은 앞으로 나오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런 테마 상품들이 이제 가끔 나온다는 거죠. 문경을 대표할 수 있는 뭐 부동산이 나온다든가 축제가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래서 투자처로서 찾을 때 안면도를 이제 꼽아요. 안면도를 왜 꼽냐 했더니 이분이 또 갑자기 1950년도에 3월에 제자들한테 야 있는 돈 다 주고 10만 원 그때는 이게 되게 비쌌나 봐요. 10만 원인가 뭐 그랬는데 10만 원만 남기고 다 가져와라. 그래서 왔다라는 거죠. 그때 어떤 제자들은 돈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꼼쳐놨나 봐. 그 사람들은 다 쫓아냈대요.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쫓아내고 이 사람들만 데리고 안면도로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안면도에 쌀이랑 뭐 이런 것도 다 사놓고 거처할 수 있게끔 해놨다고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6.25가 터진 거야. 6.25가 터졌을 때 안면도만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때 배를 타고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안면도의 면자에서 이 눈목자를 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셨대요. 그래서 안면도는 눈목자를 떼면 백성이 편안한 동네다 이렇게 해서 안면도로 피난처를 잡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십승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명당 자리로 꼽는 그런 것 중에 이 문경이랑 안면도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역들. 그래서 안면도도 지금 꽃지라든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테마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것들로 이제 작업을 해서 만들어요. 스토리가 있고 뭔가 그럴듯한 뭐 이런 역사적인 이런 상황도 있었던 것.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선지적인 능력이 갖고 계시는데 이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만날 수가 없어서 살아계시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누구냐? 저분의 손자야. 예. 우리나라에 지금 살아있는 그 주역의 대가 청고 이응문 선생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대구에다가 대연학당이라는 거 만들어서 주역 강의를 정말 하시는 분인데 6개월 정도 하시는데 너무 어려워 한문이라서 다 못 들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해화동에서 흥사단이라는 데서 주역을 이제 가르치시고 이분 부인 되시는 분도 여자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역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홍역학 강의라고 해서 홍제동에서 이제 산기슭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한테 오래 물어봤어요. 이분이 제일 정확해. 다른 분들은 좀 야로가 있어. 이분은 정통파야, 정통파. 아까 그 야산 이달의 수제자이면서 손자니까 직계죠, 혈통이. 요즘 백두혈통처럼 직계예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올해는 주역괴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올해 풍화가인이래요. 풍화가인. 풍화가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바람이 불을 지피는 것으로 집안을 밝게 정지하는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민들은 올해는 수신, 몸을 잘 닦는 거기에 바탕을 두고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올해가 운때가 막 활화산처럼 타는 거나 이렇지 않고 막 꺼지지도 않고 딱 보합이야, 보합. 적정한 운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공격적인 어떤 걸 하기에는 나라가 좀 이렇게 꼬물꼬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단속을 잘 하는 해기 때문에 올해 한 해는 본인의 어떤 뭐 투자 성향이든 뭐든 간에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올해를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내년이 더 힘들다. 내년이 더 힘들다. 내년은 뭐라 그러냐? 내년은 서로 뜻이 어긋나서 싸우는 그런 규라는 괴가 들어있는 해라서 다툼이 많대요. 왜 그러냐? 그 다음 해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4월에, 6월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와서 2년 동안은 정권을 잡기 위한 세력들이 많이 싸우는 해인데 이런 게 나왔다 그러죠. 이런 혼란한 시기에도 뭘 해야 된다? 마른 버들에서 싹이 나오는 고향 상제를 지켜서 가야 된다. 결국은 아끼고 짜면 죽은 나무에서도 싹이 나니까 참고 견디라 이거죠. 요즘에 그 이제 존버라고 존버, 그죠? 존나 버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쪽에서 뭐가 나오냐면 올해는 어렵다, 공급이 많다. 그런데 내년이 더 어려워요. 내년에 공급과 수요가 극에 달하는 이런 부분인 거죠. 수요는 거의 줄고 공급은 최대 많고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올해부터 그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물량도 물량이지만 돈도 마르고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부동산으로 다 넘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만 잘 버티면 되는데 과연 내년이 버틸 수가 있을까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해 공급량이 많습니다. 사실 내년이 제일 많거든요. 내년만 버티면 되는데 공급량을 버티려면 실수요자가 받쳐줘야 돼요. 특히나 전세가. 그래서 그게 과연 받쳐질 수 있느냐, 시장에 그 정도 힘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주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뭐가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오버하지 말고 내실을 다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공부도 할 거 있으면 많이 하고 본인을 다 닦는 거.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한 투자보다 지금 있는 재산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자기 어떤 식으로 갈 건지 재편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올해를 보합세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게 딱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진 않지만 전체적인 구군 자체가 그리고 이 풍화가인의 풍화가 딱 보시면 바람풍자에 불화자잖아요. 올해 불이 많이 나는 해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건조한 해다. 건조한 한 해고 조금만 뭐가 움직임이 있어도 확 다 없어지는. 그래서 잘못하면 재산도 확 다 없어지는 해가 되니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까지 참고 다음 나올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재건축 오른다고 쫓아가서 막 돈질하고 이러면
그대로 다 날아간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니까 이럴 때 자기를 닦는 방법들을 길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 트렌드로 살펴봤더니 올해 트렌드는 이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소확행. 소확행이 뭐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이게 지금 올해 최대 트렌드입니다. 부동산에서 소확행은 어떤 쪽이냐? 집이 지금 많이, 그러니까 비싼 집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중저가로 해서 소형으로 공급하는 것들이 좀 잘 나가는 해죠. 그리고 우리가 소형 아파트들도 많이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가 이런 소확행이라는 트렌드인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옛날에 원룸에서 있었다면 지금 원룸보다는 1.5룸이나 투룸을 더 선호하는 게 방 하나처럼 나 혼자 살고 싶어서 살았는데 하나의 방에 살다 보니까 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사람이 피폐해져. 아무리 돌아봐도 다 벽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 하나 열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없는 거죠. 이 공간이 조금 확장되고자 하는 느낌들이 많아요. 한 2015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원룸 선호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투룸 선호도가 훨씬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들이 물건을 할 때 100개를 지으면 과거에 80개를 원룸을 짓고 20개를 투룸을 졌는데 지금은 60개를 투룸을 짓고 한 40개를 원룸을 져요. 원룸이 작지만 희소 가치가 있고 투룸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실거주자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지금 바꿔가는데 그 트렌드의 복판에 있는 게 이런 거죠. 작은 방이지만 너무 작아서 잠만 잔다는 거 너무 힙하다는 거죠. 어차피 돈도 못 버는데. 그러니까 못 벌어도 가오가 있으니까 좀 더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방 하나 정도는 더 있어서 자기가 잠을 자고 그 옆에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요런 개념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서 좀 많이 하는 것들 적은 평수에 적어도 투룸, 1.5룸이나 투룸 개념의 집들은 지속적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업성으로 많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오피스 시장에서 2030 세대가 많이 대세로 올라왔다고 이따 통계를 볼 건데 주거가 점점점 이제 어려지고 있다는 거죠. 나이대, 구입하는 나이대가 대신 어려지면서 똑같이 크기도 작아지는데 확 작아지는 게 아니라 한번 작아졌다가 지금 살짝 올라온 케이스고 여기에서 만족도를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저희가 청계천 물건 할 때도 큰 거를 그때는 이제 대행사 쪽에 뭘 잘못 잡아가지고 큰 거를 적게 만들고 작은 걸 작은 걸 많이 만들었는데 큰 거가 먼저 싹 떠나갔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격 대비했을 때도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 체감으로 눈으로 보는 체감도 굉장히 좋고 요즘엔 설계가 잘 나오기 때문에 투룸도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법 바뀌어가지고 확장 다 해서 나오니까 작은 평수도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소확행이란 트렌드가 매년 바뀌는 작년엔 가성비가 트렌드였어요. 가성비가 트렌드에서 좋지만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 대세여갖고 다세대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다세대가 거의 안 나가요. 강남에도 왜 다 올라갔으니까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땅을 사서 다세대를 무조건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땅을 사다 보니까 너무 비싸졌어요. 1년 사이에 평당가가 1,000만 원 이상 뛴 데가 많아요. 영등포도 1,800에 시작해서 지금 3,600까지 가 있고 방화동도 2,000 초반에 시작해서 지금은 3,500까지 가 있고 거의 다 지금 3,000대가 넘어갔어요. 왕십리는 막 3,400, 3,500 다 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다가 다세대를 짓자니 다세대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람이 아무리 비싸도 적정한 크기가 어떤 선을 넘어가면 체감적으로 저건 못 사겠다는 느낌이 오는데 역삼동의 투룸이 전체 면적, 전용 면적이 12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방 2개 거실 나오는 거 5억 8천이에요. 투룸이 신축이. 그 5억 8천이 그 집이면 강서구에 40평 집을 살 수 있어요. 다 아파트를. 그러니까 강서구 아파트 40평이 강남구 역삼동에 투룸 다세대 많지도 못해. 이 차이가 큰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게 더 비싼 거냐, 어떤 게 더 적정 가격이냐 본다는 거죠. 확실히 강남 역삼동에 있는 그 5억 8천짜리 다세대는 적정 가격은 아니에요. 그럼 다 제하고 나면 뭐가 그냥 토지가 그만큼 비싸요. 비싼 토지를 사서 짓다 보니까 남겨야 되니까 더 비싸지는 거죠. 점점점 그런 식으로 가는데 한계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5억을 넘어가면 강남에서도 다세대를 구입하는데 좀 멈칫멈칫합니다. 4억 후반대까지만 해도 개포동도 다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좀 어렵고 강서구에는 또 아파트가 아무리 비싸도 9억 넘기가 어려워요. 9억 33평이 9억을 넘기가 어려워요. 지금 동작구까지 넘었어요. 동작구까지 9억 넘고 신길동이 지금 넘으려고 해. 신길 뉴타운이 지금 8억대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넘어가면 이제 영등포로 넘어갈 텐데 강서까지 가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유일하게 강서에서 지금 마곡만 9억을 넘을락 말락 하고 있어요. 8억 5천, 9억. 엠벨리 7단지가 기준인데 걔네가 이제 넘을락 말락 해요. 근데 마곡은 더 커지는 거니까 마곡은 분명히 넘을 건데 마곡이 넘으면 나른데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받쳐줄 만한 아파트가 강서구에 없어요. 그나마 있는 데가 목동 신시가지죠. 목동 신시가지. 목동도 지금 좀 이따가 얘기가 나올 건데 재건축 물량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한 10년은 더 걸리거든요. 자, 그런 것을 볼 때 계속 비싸진 아파트도 있지만 그러면 다른 것들 없냐? 그렇지 않다. 작은 것들도 사람들이 산다는 거야. 실제 그거와 극명하게 투룸 작으면서 쉽게 갈 수 있는 오피스텔급에서 소형들은 굉장히 잘 팔립니다. 저희 것도 176세대가 오픈하고 한 달 만에 지금 140, 120개 정도가 다 나간 거예요. 그만큼 이 어려운 시기에도 좋은 입지에 가격이 맞으면 이게 산다는 거죠. 이런 게 트렌드가 돼서 집이 안 사가 집에 그 수요가 멈출 것 같지만 분화된다고 하죠. 세대가 세 가족에서 두 가족, 한 가족을 분화되면서 하나씩 집을 사는데 보통 우리는 아파트를 가족 중심의 방 3개짜리로 쓰지만 실제 이쪽에서는 방 하나, 2개짜리라도 분화해서 사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다. 근데 왜 그러냐? 부모에게서 독립하면서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간에 대한 애착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다. 물론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작은 걸 그런 쪽에 공공주택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분화되는 이 소확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본가들이라든가 재산이 좀 있는 부모들로부터 독립할 때 돈을 받아갖고 나온다는 거야. 아예. 그 지금 증여 목적으로 나가는 오피스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오피스텔들 보면은 저희 것도 한 뭐 1억 8천이다. 그럼 대출 60% 받으면 한 6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우리가 인적공제 6천만 원 받잖아요. 증여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거를 사주고 대출을 받아서 갚게 한 다음에 그게 높이 올라갈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아예 사줘버리는 방식으로 가죠. 그리고 임대사업을 내서 소득을 만들어라. 이런 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나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이 양분돼 있는 게 꼭 가격이 높고 낮고 지방 뭐 서울 이렇게 이런 양극화가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도 확실히 좋은 거 그리고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가벼운 것들이 제일 잘 팔리는 시대예요. 그렇게 좀 나와 있다. 요즘에 4베이 막 아파트 나오잖아요. 잘 안 팔려요. 4베이 분양할 때. 분양은 4베이 같은 30평을 20평대도 막 30평대를 4베이로 만드는데 4베이로 만들어서 막 팔았더니 판상형을 팔았더니 타워형도 막 이렇게 팔아봤더니 처음엔 좋은데 방 공간이 작아요. 방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방 공간을 더 넓은 걸 소유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베란다를 확장시켜서 없애버리고 2베이로 지어요. 2베이로. 대신 뭘로 층고를 높여요. 층고를. 층고가 원래 2m 40 정도로 잡거든요. 2m 90 정도로 높여놓으면 그냥 60cm만 높아도 굉장히 넓어 보여요. 집이. 그런 식으로 설계를 바꿔서 짓습니다. 그래서 더 방은 더 크게 하고 거실 공간이 예전에 컸잖아요. 지금은 거실에 사람이 많이 안 오니까 개인 방 공간이나 이런 거 좀 크게 하고 거실은 공동 공간만 놓고 나머지는 조금씩 줄이고 층고를 높여서 좀 시야각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거죠. 그런 게 트렌드가 계속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 트렌드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투자한다 했을 때 제일 좋은 투자는 남들이 좋아하는 걸 사야 돼요. 남들이 좋아하는 걸 사야 돼. 팔 거 아닙니까? 부동산은 수익이 어디서 나요? 매매해야 나잖아요. 아니면 임대를 놔서 월세가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데 사람들이 싸게 사면 다 돈 번 줄 알아. 팔아야 버는데. 나중에 팔려고 하면 잘 안 팔려요. 왜? 살 때 팔 걸 생각 안 했거든.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들도 왜 이 트렌드를 보느냐. 지금 이 트렌드로 가서 한 1, 2년 트렌드가 가면 적어도 이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 트렌드에 반영된 거기 때문에 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사서 팔 때도 파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이 있느냐, 요걸 알고 물건을 구입을 해야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5년 이상 넘어간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3년 정도만 되면 한 번쯤 양도세를 내더라도 한 번쯤 갈아탈까 할까 요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 2번에 월세 1번에 갈아타든가 전세 한 번에 월세 한 번에 갈아탄다든가 3년 5년 개념으로 홀수 개념으로 갈아타는 방식들을 할 때 과연 이런 트렌드가 유지가 될 거냐 요것들 보시고 물건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경매할 때도 그래서 제가 막 그 재건축 아파트 막 좋아해서 그거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거 보지 말고 재건축 큰 단지 아파트 옆에 있는 이름 좀 덜 들인 두 동자 요런 걸 잡아라.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에 있는 이주 세력들과 지어졌을 때의 기반 시설을 싹 다 흡수하면서 가격은 재건축만큼 못 올라가지만 주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됐다. 왜? 전세가 잘 빠지거든요. 투입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막 패밀리 아파트 있는 그 옆쪽에 있는 동부 아파트라든가 또 그 뒤에 송파 쪽에 있는 한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작지만 나중에 커질 수 있는 단지 옆쪽에 뭐 사무 아파트 이런 것도 있어요. KCC 아파트 이런 것들 잘 안 들리는데 보면 야 한 동짜리네. 그런데 강남의 한 동은 한 동이 아니에요. 강남의 한 동은 홀로 유유히 있는 한 동이죠.
그래서 가치 있는 한동이에요. 거기서 막 브랜드 따지고 안 되고 확실하게 임대가 나갈 수 있는 물건이면 매매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투 자금이 작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왜 이런 트렌드가 있으면 자꾸 자녀들한테 그걸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 자, 요거는 디지털 노마드라는 책입니다. 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내용이 재밌어요. 아직도 안정된 직장을 찾느냐? 세상의 변화에 뭐 촉을 세워라. 또 그리고 당신도 억대 연봉 1인 마케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요즘에 부동산 쪽에서 책을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책을 전혀 안 읽어요. 뭐 왜 안 읽냐 했더니 저녁에 만나서 그 사람들 만나고 술 먹고 얘기 드니라고 못 만난대. 그 책 읽고 만나셔도 돼요. 그죠? 책 읽고 만나서 이런 책들 좀 추천하고 막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부동산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부동산도 일종의 마케팅입니다. 잘 팔아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 이런 건데 내가 중개사다 그러면 거기에 딱 앉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이거나 또 나는 물건을 그냥 한두 개만 파고 말 거다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물건을 사서 제때에 팔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 부동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대가 잘 팔리는지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지금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좀 가볍지만 이거는 사서 보란 얘기 아니에요. 이걸 사서 보면 좀 후회스러워요. 내용이 그렇게 좀 번잡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서점 가서 딱 작심하고 2시간 만에 빨리 보고 나오셔야 돼요. 훑어보는 거야. 돈 안 들이고 가는 거죠. 돈 들이고 하면 안 돼요. 투자는 돈 안 들이 가급적 돈 안 나가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가서 훑어보시고 필요한 것만 읽으시면 돼요. 아, 요거 내가 뭔가 이렇게 촉이 온다 그러면 이런 거 좋잖아요. 억대 연봉 1인 마케터가 될 수 있다. 마케팅하는 방법들 있으면 물론 카메라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눈으로 찍으셔야 돼요. 막 보시고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제가 책을 살 때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얻을 때 부동산 책은 거의 안 사요. 부동산 외적인 책들을 주로 사서 부동산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이제 많이 보는 것들은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 쪽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건축하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트렌드를 반영해서 앞서 나가는 어떤 것들을 하려고 여러 가지를 많이 이제 짬뽕한다고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의 책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도시가 어떻게 돼 있다,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바꾸는 설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요즘에는 도시재생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좀 저명한 교수들의 얘기들이 도시계획이 다 반영돼 있어요. 왜? 자기가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남뉴타운 나올 때 어떻게 개발될까 뭘 될까 사람들 몰랐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승효상 건축가 책에 있어요. 그런 내용이. 왜냐하면 승효상 건축가가 서울시 도시재생 거기에 들어가 계셔갖고 그분이 총괄 책임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건축의 마인드를 보면 그 사람 마인드는 고층 안 져요. 저층으로 문화를 살려서 테마 있게 짓는 걸 좋아하고 도시가 주변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 대단한 건축가가 그렇게 만드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남뉴타운은 그렇게 갑니다. 실제 도시계획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가들이 투입해서 가는 것들. 그러면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은데 한남뉴타운은 평당 한 1억 5천까지 갈 거예요. 제가 작년에 1억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얘기하고 2개월 만에 1억을 찍었어요. 좀 더 질러도 될 것 같아. 평당 1억 5천까지는 한남뉴타운이 3구역만, 다른 구역 말고요. 한남뉴타운 3구역은 평당 1억 5천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5천에 들어가셨던 분도 계시고 하는데 고점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한남뉴타운 늦지 않고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평당가에서 2배는 더 올라가니까 세종시는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평택은 요즘에 이제 이번에 또 평택도 호재 하나 큰 거 떠갖고 삼성전자 뭐 30조 투자한다고 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기업이 들어가서 하는 투자들, 특히나 삼성이 들어오면 그 돈을 막 쏟아부어서 뭐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수원이나 이런데 삼성전자 있는데 가시면 장사 잘 안 돼요. 그 지역에. 삼성은 이게 감시 체제가 심하고 이래서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막 돌아다니고 별로 안 좋아해요. 윗사람들이. 일만 하고 가는 거 중요해요. 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삼성전자 앞에 있는 상가들이 그렇게 잘 되는 상가는 없어요. 다만 삼성전자에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장사가 잘 돼요. 삼성전자가 가끔 많이 뿌려주거든요. 그럼 먹는 날이 다 막 고기 굽는 날이고 다 막 엄청나거든요.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앞에다 이렇게 놓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봐요. 삼성전자 입구 앞에 있대. 거기는 전시관이나 돼. 예. 외제차 전시관이나 그런 데 넣어야 잘 되지. 거기서 무슨 고깃집 한다면 고기 본인이 다 먹어야 돼. 힘들어요. 그런데 말고 조금 떨어져서도 협력업체들이, 왜? 비싸니까 주변 지역이 좀 싼데 협력업체들이 있거나 이런 데서는 장사 잘 됩니다. 예, 그런 데로 가야 되는데 보는 방식이 좀 틀린 거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본인이 어떻게 좀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까 내실을 다진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부동산을 직업으로 하시든 아니면 투자를 하시든 요 두 가지 방식에서 본인의 성찰을 좀 하셔야 되는 해입니다. 진짜 내가 왜 내년도 더 어렵지만 좀 이따 보시면 그 이후부터는 빵빵 터져요. 그 눌림목 내년이 최대 눌림목인데 여기서 내가 튀어나가려면 내 상태가 튀어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 봐야 돼. 내가 저녁에 오늘 회식을 해야 되는데 내 상태가 어떤지 봐야 술을 먹을지 안 먹을지 결정하잖아요. 어제 이빠이 먹어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술 먹기 전에 5시에 한 잔 마셔봐야지. 봤네 속이 이러면 먹는 거야. 근데 와 이게 속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조절을 해야 하잖아요. 똑같아요. 올해 내 투자 패턴들 그리고 내가 투자했던 물건들을 천천히 한번 봐서 이 중에 빨리 던져야 될 게 있는지 아니면 더 갖고 가야 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지역별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어느 지역에 몇 개를 더 하면 좋겠다라는 거 미리미리 세워놓고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타겟을 찍어놓고 정밀하게 투자를 가셔야 돼요. 그냥 좋은 거 나오면 사야지 이래서는 올해 하기 힘들습니다. 일단 대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벌써 신 DTI도 됐지만 신 DTI에 대해서 대출이 일단 줄었어요. 10월 가면 DSR 새로 나오는 거에 보면 이제 이자 감당 능력 소득이 없으면 아예 대출을 안 해줘요. 소득 그 소득은 뭐냐? 실제 지금까지는 이제 신용대출까지도 다 포함해서 원리금 상환으로 보는데 올해 10월부터는 원리금 상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 능력이 안 되면 대출 자체를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싸움이다? 많이 현금을 보유한 사람 또는 현금 많이 보유한 친척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겨요. 고모돈 이모돈 끌어다가 기쁘게 쓰고 이쁘게 돌려드리는 이런 방식 해야 돼요. 자기 돈으로 안 되면 적어도 40% 이상 대출이 잘 안 나올 거니까 나머지 돈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했던 차입 투자가 어려운 해예요. 올해는 돈 빌려다가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입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왜 양극화는 더 벌어져요? 작년까지 인플레이 때문에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고 자산 가치가 높아져서 부동산으로 많이 옮겨 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거의 다 끝났어요. 작년에 웬만하신 돈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부동산으로 상업용 부동산 옮겨 탔어요. 올해 조용합니다. 올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좀 줄었어요. 작년에 거래량이 굉장히 늘었었고 그러니까 이미 한 발 앞서서 준비를 다 했던 거예요. 이제 나머지 우리가 진입할 것들은 돈이 없어요. 없으니까 합치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는 플랫폼 투자한다고 막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소유권을 갖고 오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투자들 그런 투자들을 해야 되는데 주로 그런 투자들이 우리가 물건 저희처럼 회사 같은 데서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할 때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들을 끌어모아요. 클라우드 펀딩처럼. 그런 데 넣어서 PF가 일어나면 돌려받는 6, 7개월 투자해서 50% 60%씩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억 2억만 갖고 계속 굴리는 거야. 우리 얘기가 이 돈이 눈 같아서 굴리면 불어나지만 손에 쥐고 있으면 녹아서 없어져. 그럴 때 자꾸 굴려야 되는데 어디 굴릴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러다 물건을 사자니 다주택이라 안 되고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애매한 돈 갖고 그러다가 저희 같은 사람 만나면 저희가 이런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지을 겁니다. 땅을 딱 사면 살 때 돈을 넣어서 같이 태워요. 그래서 에쿼티 투자한다고 해서 거기다 넣어서 계약이 되고 건축 심의가 떨어지면 이제 PF가 붙으면 그 돈 먼저 상환받는 그런 방식인 거죠. 지금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그 오피스텔 그런 것도 똑같이 그런 방식인 거예요. 현금으로 그냥 넣으면 나중에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대신 그거는 이제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등기를 했다 팔아야 되지만 어쨌든 차익을 다 보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가볍게 갈 수 있어요. 지금 물건을 사서 불려서 팔겠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이 많으면 괜찮고. 그래서 최소한 투자금의 50% 이상의 돈은 들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현금이 우리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럴 때 이제 막 공동투자 많이 생기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그런 때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당분간은 정부에서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형태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현장이 좀 어렵다. 특히나 이런 책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게 이제 우리 알쓸신잡에 나왔던 유현준 교수가 쓴 책이에요. 적어도 이 책 한 권은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서 부동산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안에 건축가인데 건축이나 이런 뭐 집을 짓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사람의 마음 속에 부동산은 공간을 파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공간을 파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룸, 투룸도 공간을 잘 꾸미면 그 사람이 거기서 머물러 있을 동안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끔 공간에 디자인을 해서 주는 거라서 공간을 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 중에 시간은 곧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돈이 되려면 부동산이 돈이 되려면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일치시켜줘야 돼요. 부산에 있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가는데 5시간 6시간 걸리면 투자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광역을 뚫어놔서 KTX 타고 2시간 만에 간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간이 붙어버려요. 멀리 있는 공간이 시간으로 이렇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400km가 2시간이라는 말로 좁혀지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세종시에서 자꾸 도로를 뚫으려고 하는 이유는 세종시까지 가는 거리가 기존 대전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 길을 뚫어서 세종시까지 빨리빨리 가게끔 해야 행정적인 효과가 빨리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가 오르는 거예요.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점점 접근할 수 있는 게 빨라지니까 빨라지는 효과만큼 이게 2시간이었다가 1시간 반이었다가 이제 50분에 줄어들고 막 40분 줄어들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동탄이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SRT 때문에 확실히 달라졌잖아요. 이제 동탄 역세권이 이제 좀 늦게 개발되는 건데 여기 몇 개가 들어오니까 좀 늦은 거예요. 그냥 한두 개만 들어왔으면 지금 동탄이 저러지 않는데 6개 정도의 역사가 동탄역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되는 순간에 가면 다시 정상으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동탄은 지금 가격이 떨어질 때가 호기예요, 호기. 이럴 때 미분양 나온 거 막 떨어지는 거 잡아야 돼요. 가장 비근한 예로 서대문에 있는 가재울류타운이 초기 분양률이 30%밖에 안 됐어요. 다 미분양이었어, 다 미분양. 거기 뭐 남가자동 뭐 이런 데가 누가 사냐고. 지금은 분양가 2배 이상으로 더 그때 샀던 사람 다 올라갔어요. 없어서 못 파는 정도로 지금. 그만큼 초기에 미분양 나는 이유가 뭘까를 따져봐야 되는데 거기는 뭐가 없었어요? 기반시설이 없었어요. 지금 상암이 좋아지니까 상암에 있는 월드컵 아파트는 잘 안 오르는데 건너편에 있는 가재울류타운은 많이 올라요.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똑같이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빨라지면 공간 개념이 시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확 올라요. 그러면 마치 동탄 또는 뭐 세종시가 서울과 같은 시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화성, 남양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안 올라. 가까운데 더 가까운데 안 올라요. 왜? 빨대 효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거점 중심 도시로 모든 게 몰리니까 화성 남양이 아무리 커도 동탄 역세권만큼 못해요. 그런 효과들이 있다는 거죠. 왜? 정부에서 역세권 위주는 중심, 거점 중심으로 고밀도 복합 개발을 다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 KTX 역세권은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천안 아산 같은 경우도 요진이 가서 좀 이렇게 죽쓰고 있었다가 다시 지금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천안 아산이면 아산 신도시 이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천안 아산역 그 주변으로만 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만 잘 떠요. 나머지는 좀 어렵고. 우리가 그 이제 이번에 그 RSA 과정 갔을 때 온양 온천 가셨잖아요. 온천 가보셨잖아요. 도고. 거기서 아산까지 택시 타면은 30분 정도 거리인데 그 거리도 휑하잖아요. 근데 천안 아산역만 들어오면 멋있잖아요. 거기 이상 안 넘어가요. 그래서 천안 아산에 투자한다 그럼 어디 투자해야 그냥 천안 아산역에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반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아파트라든가 뭐든가 부동산들은 앞으로는 기반시설 투자인데 그 기반시설 투자하는 것들은 시간 공간 개념이 붙어 있어요. 나가면 바로 뭐가 있고 나가자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한참 가서 뭐 가는 건 서울이나 가능해. 다른 지역에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 투자할 때 가급적이면 역 벗어나지 말라고 투자하고 동탄도 지금 동탄역에서 가까운 반도유브라 6.0, 8.0은 피가 살아있어요. 멀리 있는 반도유브라 2.0 이런 데가 피가 날아갔죠. 거기는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런 흔들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조망을 하잖아요. 물건이 들어가서 조망을 하잖아요.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조망에 대한 느낌들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 창호를 같은 걸 낼 때 한 면 창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어서 시야각을 좋게 한다거나 그런 걸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줄수록 공간의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짓는 오피스텔들이 다 어떻게 나오냐. 전면 통창으로 나와요. 전면 통창. 시스템 창호로 해서. 창호를 전면 통창으로 놓으면 하중 때문에 위험해요. 이렇게 여는 분들은 나중에 이 하중에 눌려갖고 문이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창으로 하고 시스템 창호로 바꿨어요. 시스템 창호는 창호 자체가 벽 역할을 하거든요. 그 전체 창을 놓으니까 시야각이 좋아져서 그 조망 때문에 돈을 벌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책들에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시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밌는 거는 사람이 그 요즘에 스트리트 상가 많이 나오잖아요. 스트리트 상가 나와서 어디서부터 어디 걷는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쭉 가요. 걸어가는 속도가 시속 4km에서 5km라고 봐요. 쭉 걸어가면.
그런데 이 시속 4km를 줄여야만 돈이 돼. 가다가 멈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리트 상가를 설계할 때, 상업용 시설을 설계할 때 5초 간격으로 서게끔 만들어요. 잘 돌아보시면 뭐가 있어. 가다 보면 분수대가 하나씩 나오고, 가다 보면 길을 이렇게 꺾어요. 직전으로 바로 안 가고 꺾어서 시야를 상가 쪽으로 이렇게 보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줘요. 이래야 사람들이 상가를 보고 멈추고 보고 멈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트리트가 형성되는 거죠. 직선으로 뻗으면 그냥 가버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판교의 아비뉴 프랑을 보면 잘 꺾어놨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짧은 200m인데도 쑥쑥 왔다 갔다 본단 말이죠. 호반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문제는 더 큰 게 생겼어. 현대백화점이 생겼어. 지하에 식품관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아비뉴 프랑을 그냥 지나가 버려. 이 거리도 짧으니까. 그래서 호반이 직영점으로 다 운영했어요, 거기를. 요즘에 호반이 그런 거 잘하는데, 직영으로 잡았다가 분양이 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면 후분양을 해요. 업해갖고. 돈은 다 시행사가 벌죠. 그 시공사가 벌죠. 그런 식으로 후분양을 합니다. 상가 처음부터 내놓으면 잘 안 나가잖아요. 뭐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까 안 팔고 자기들이 다 분양 임대를 먼저 놓고 다 임대 맞춰놓고 1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팔아요. 아비뉴 프랑이 스트리트 상가를 정말 잘 받았는데 현대백화점 딱 들어오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호반이 그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래서 다시 디자인을 막 바꿔요.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막 바꾸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아파트 상가들도 마찬가지 다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네모난 집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이는 방향이 하나로 보이는데, 이 집을 넓게 보이려면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가벽 하나만 만들어놔도 돼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보이고, 이렇게 보면 이쪽 벽면이 보이는 면이 두 면으로 보이면 집이 넓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갈 때 뭐 현관 들어가면 옆에다가 가벽을 세워놓든가 하고, 답답하다 그러면 그 가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화분 같은 걸 놓는 거예요. 들어갈 때 벽은 있으나 밖이 다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룸 같은 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도 빌트인 다 돼 있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한 8평짜리 이렇게 구형 원룸 같은 걸 받으면 살 때는 상관없어요. 살 때는 우리가 산 다음에 놨다가 나중에 팔 때는 잘 팔려면 요렇게 가벽을 하나 놔요. 그럼 공간을 좀 나눠지면서 요 가운데다가 가벽을 이렇게 세웠으면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통창을 놔줘. 그러면 눈높이에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로 발 때도 시야가 다 뚫리는데 공간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요런 거에 대한 지식들이 나와요. 그래서 공간을 이용하는 방법들, 요게 지금의 트렌드화 돼 있는 방법들이다. 지금은 단 한 평을 써도 그 공간을 쪼개서 위는 어떻게 밑에는 어떻게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물건을 봐야 된다. 무조건 좋으니까 산다 이 아니라 이거를 다시 받아낼 사람들이 어떠한 개념으로 공간을 보는 사람들인지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이 책들에 많이 나오니까 요 정도 책들을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 줄치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카메라로 꼭 찍어서, 핸드폰을 찍어서 자기 폴더에는 중요한 내용도 꼭 저장해 두세요. 핸드폰 비싼 건데 가보시면 이상한 것만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꼭 찍어서 보관하시는 방법들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어디 현장도 다, 저는 제 폴더에다가 핸드폰에다가 갤러리에다 따로 방을 쭉 만들어서 부동산, 그다음에 물건별로, 저는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고 현장별로 사진을 다 따로따로 정리를 다 해놓거든요. 찍으면 글로 다 이동시켜놔서 그 폴더만 보면 똑같은 순서대로 다 나오니까 변화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도시계획 뭐 이런 거 핸드폰에서 스크랩한 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살펴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 안 찾아봅니다. 찾으려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계속 시간만 버리다가 넘어가고. 정말 부동산을 잘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다 있는데 부동산을 못 하시는 이유는 뭐가 안 돼서 정리를 안 하셔서 그래요. 정리를. 블로그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해야 돈이 되지 열심히 이쁘게 만들면 다음에 안 해요. 더 이쁘게 만들 자신이 없어. 그래서 못 하잖아요. 근데 안 이뻐도 돼요. 하루에 한 포스팅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일기를 써도 되고 뭘 써도 되고 포스팅을 계속해서 조회수가 계속 들어오게끔 이 꾸준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걸 못 만들면은 나중에 지쳐요. 근데 이게 습관화되면 이제는 일기 안 쓰면 잠이 안 오는 것처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현장 나가면 계속 업무 보고 같은 거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오늘 했던 거를 쭉 훑어가면서 읽으면 이제 그게 다 기억에 남는 거죠. 다 그런 식으로 노트, 핸드폰, 그다음에 컴퓨터 다 자기가. 왜? 디지털 노마드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펼쳐놓으면 자기 부동산 사무실이 생겨야 돼요. 꼭 집에 가야만 일한다, 사무실 들어가야만 일한다 이게 아니라 내 노트북을 딱 피고 핸드폰 딱 놓고 그렇게 두 개만 있어서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그냥 여기서 도시계획 다 찾아야 되고 다 브리핑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빔으로 여기 꽂으면 요즘엔 빔도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 연결해서 브리핑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장비들이 있으면 다 사다가 껴서 집에서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든 갈 때 앉아서 브리핑하면 노트 해놓고 지도 보면서 막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상담을 그렇게 하고 그거 하다 보면 점점점 많은 지식이 생기고 항상
USB에다가 서울시라든가 또는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보고서들 다 다운받아서 놓고 그때그때만 펼쳐보고 핸드폰을 옮겨서 살펴보고 그렇게 가야만 전체적으로 상황이 눈에 잡혀요. 안 그러면 나중에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때그때 우리가 제철 과일 먹듯이 모든 건 제때제때 나올 때 소화 안 되면 부동산 넘어가면 다 과거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신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라 하는 것들은 움직이는 곳곳이 현장이기 때문에 세상 나가면 부동산이 돈 벌기 제일 쉬워요. 나가면 맨 부동산이잖아요. 저희 대표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버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대. 돈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돈 벌 수 있는 게 부동산밖에 없어요. 나이 먹어도 효과를 내는 건 부동산밖에 없어요. 저희 회사에 막 70대 가까이 60 한 후반대 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이사님인데 영업이사님인데 1년에 통건물 20억짜리만 40개를 팔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분 핸드폰이 눈도 어두우셔서 제일 큰 거 써요. LG 거 제일 큰 거. 거기에 손님만 한 1000몇 명 있어요.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오늘 전화해서 나 그거 안 산다니까 끊으면 다음날 전화해서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 계속 물어봐. 그러다가 하나 걸리면 가서 계약해요. 자기는 이게 너무 쉽다는 거 너무 재밌고 자본이 안 들잖아요. 안 되고 전화만 해고 불러내고 같이 가서 물건 보고 하는데 물건은 한두 번 팔다 보면 건축주가 물건을 계속 주니까 이분 잘 파네. 잘 팔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팔면 하나 팔 때마다 많게는 5천, 적게는 뭐 2, 3천씩 버니까 너무 잘 벌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게 일상이야 나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걸어 다니기 힘드니까 차를 하나 회사에 뽑아줬어요. 그랜저 타고 다니면서 이제 기사 두면서 전화만 해 하루 종일. 그분하고 전화 통화가 안 돼. 전화만 걸면 계속 통화 중이야.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분 딸이 있어. 그분 딸은 결혼 안 한 딸이 있는데 그분 딸도 잘해요. 근데 딸은 아직 엄마를 못 쫓아가. 딸은 방송만 해. 제가 열심히 방송하면 방송 보고 오는 콜을 엄마한테 다 주면 엄마가 촉촉이 꺾어. 그 둘이 호흡이 잘 맞아요. 그 두 분이 한참 하다가 월세 이렇게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럼 이제 수수료를 이렇게 받아서 배분할 텐데 그거 갖고는 못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다가 좋은 물건 있으면 본인이 사버려. 그래서 건물을 2개 샀어요. 영등포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건이 보이는데 이거 남주기 아까운 거야. 그리고 이미 임차가 다 맞춰져 있는데 밑에 근린생활시설을 좀 잘 쪼개면 또 전세를 놔서 돈을 다 뽑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물건 갖고 왔길래 제가 설계를 해줬어요. 이렇게 뽑으면 돈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서 좀 위험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어 가더니 어느 날 그걸 사서 다 쪼갰어. 그래서 28억짜리를 샀는데 사고 나서 전세를 얻었더니 30억이 됐어요. 2억이 생겼어. 26억까지 맞춰져 있는 거를 2억만 주고 산 거예요. 계약금 내고. 그리고 다 쪼개서 임대 놨더니 30억이 됐어요. 지금 그게 48억 정도 가요. 6개월 만에. 그게 영등포 구청 뒤에 있어요. 왜? 준공업 지역이라. 그때부터 땅이 막 올랐어요. 그 동네가. 2,500 하다가 3,000에 올라가니까 건물값이 오르는 거죠. 거기서 월세 나와 토지 올라. 이분이 이게 재밌으니까 이제 그런 물건 나오면 또 사는 거야. 이번에는 노량진 인타운을 샀어요. 2구역인가 거기를. 거기를 샀는데 거기는 또 지분 가격이 2,000대에 샀는데 지금 3,800달러 한다고 팔할까요? 이게 나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그 좋은 걸 왜 팝니까? 그냥 갖고 있으시라고. 너무 많아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이건 남주기 아까운 거야. 그렇게 해서 사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분은 사무실이 없어요. 그냥 돌아다니. 차가 사무실인 거야. 계속 핸드폰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다루기 좀 어려우시니까 그거는 딸이 다 해서 올려주고 자료 같은 거를 다 만들어주면 엄마가 그걸 받아다가 보내줘요. 문자 같은 데로 보내주면 그거 딱 보고 전화가 오면 전화 가서 만나고 계속 돌아다니시고 집은 광주예요. 경기도 광주신데 영등포로 맨날 출퇴근하시면서 영등포를 거의 샅샅이 다 뒤져갖고 건축주들하고 다 얘기해놔서 물건만 나오면 팔아. 엊그제도 하나 파시고 통건물 너무 잘 파셔요. 그 사무실 강남에다 차려놓으면 비싸잖아요. 이거 임대료 저희 회사만 해도 임대료 한 1,800씩 내거든요 한 달에. 그게 비싸가지고 제가 대표님한테 권해서 회사를 쪼개갖고 건설 시행하시는 분 하나 주고 방송하시는 한 분 줘서 셋이서 임대료를 분산해서 지금 나눠서 써요. 사무실 이렇게 공유하는 거 공유 사무실로. 그것도 제가 권했거든요. 사무실이 너무 크니까 공유하자. 우리는 어차피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공유해서 임대료를 낮췄어요. 대표님이 좋아하시더라고. 어떻게 그런 머리가 났냐. 제가 돈은 못 벌어도 돈이 안 나가는 방법 압니다. 그래서 막 해놨는데 요즘에 사무실에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영업자들 다 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밴드에다가 다 보고하고 어디 나갈 때 어디 간다 밴드 보고하고 하니까 이런 체제로 가면 되죠. 저도 제 밴드 개인 밴드가 있어요. 저 혼자예요 거기가. 일기 쓰는 거 거기다 그냥. 그 자료 있으면 밴드로 다 집어넣어요. 다운받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나오면 밴드로 다 넣어서 제 개인 밴드에서 거기 있어서 찾기 편하고, 카톡으로 넣으면 다 날아가니까 밴드로 다 넣어서 저장해 놓고, 밴드, 카톡 뭐 다 활용해서 자료들을 다 저장해 놓고 움직입니다. 보고서 받으면 다 넣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밴드를 공유시키면 되잖아요. 뭐 달라고 그러면 바로 밴드 공유시켜주면 되니까. 그럼 그분들이 다 받고. 그래서 고객들한테 뭐 설명한다 이러면 설명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방송을 찍어요. 그냥 동영상을 제가 찍어서 그걸 보내드려요. 그러면 굳이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밴드 자료에 보내드리고, 카톡에다 넣어서 보내드리고, 누르면 다 나오니까 그거 보고 마지막에 제가 나간 영상 보고, 그러면 돈 들어오고. 이렇게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실 안 해도 되고 뭐 직원 고용 안 해도 되고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강남을 나가는 이유는 일단 명함에 뽀대가 나야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강남에 사무실이 있어서 오시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유 사무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틀이 다 지금 시대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워킹 손님 맞으려고 물건 낸다? 이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 명이서 같이 공유 사무실을 내고 그런 식으로 협업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법무법인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꼭 중개법인은 안 내도 돼요. 그냥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죠. 자기다 그 놓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돈 넣지 마시고, 왜 움직이면 다 돈인데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서 부동산으로 나가야 될 방향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뉴스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캐치하는지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